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가문은 야스나야 볼라나에 상당한 수준의 영지가 있었습니다.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남다른 영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예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큰 호수를 왼쪽에 두고 상큼한 자작나무 숲길을 걸어 톨스토이의 집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애면글면 살아야 했던 도스토옙스키 집과는 달리 톨스토이의 집은 그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러시아 남부 툴라 근교의 영지 볼라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 그 문학적 명성과는 달리 실제 그의 삶은 요철이 심한 파노라마였습니다. 조실부모했고요. 대학도 중퇴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톨스토이는 회심하여 욕망을 순화하고 농민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는 글을 쓰고 실천했습니다. 욕망과 소유의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보려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현실적 세계관을 지녔던 그의 아내 소피아와 자식들은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화가 절정에 달하자 82의 노인 톨스토이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 객지에서 폐렴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자기를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땅에 묻은 다음 거기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하죠. 실제로 톨스토이의 묘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지나 집의 규모와 형세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안내인은 톨스토이의 묘지를 설명하며 그냥 지나치기 쉬우니 잘 보고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자작나무 숲길을 걷다가 작은 봉분 하나를 가까스로 마주쳤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비석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쓴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파흠처럼 그렇게 작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만 가운데로 뚫린 하늘과 마주한 가운데 새들의 지저김과 대화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일세를 풍미했던 대문호이자 사상가가 차지한 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는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에 다시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소작인 파음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처지고 보니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금씩 땅을 늘려나갔죠. 땅이 늘어날 때마다 즐거웠지만 기갈 들린 사람처럼 그는 마냥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땅이 마련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만일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을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상인으로부터 바시키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주 싼 값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하여 파음은 그들과의 거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바시키르 마을로 갑니다. 마을 이장은 하루치에 1000루블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걷는 만큼 그 땅이 당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땅값은 1000루블이랍니다. 이장의 제안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그가 걸어서 밟은 땅이 그의 몫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음은 자기 땅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땅을 크게 차지해야지. 하루 종일 걸으면 50베르스타 정도는 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해가 긴 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튿날 동이트자 파음은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더욱이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널려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지요.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하자. 땅이 너무 좋아.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 갈수록 땅이 좋구나 이러면서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참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면서도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게 아닐까? 만약 제 시간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땅 욕심을 부풀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이기겠다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속도를 냈지만 그럴수록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땅은 많이 얻었지만 하느님이 거기에 살게 해주실까? 나 자신을 망쳤구나. 아무래도 출발점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땅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뛰었습니다. 내달렸습니다. 가까스로 해가 떨어질 무렵 도착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셨네요. 그렇게 이장이 외쳤지만 그 말을 파음이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파음은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파음의 욕심과 죽음을 애석해 하는 바시키르 사람들에 의해 그 가엾은 파음은 고작 제 몸 하나 누일 만한 좁은 땅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정녕 그만큼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욕망의 어두운 곳에 성찰의 빛을 던지려 했던 톨스토이의 의도가 뚜렷한 작품이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겹쳐 읽으면 파음의 욕망과 운명에 대해 더 심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으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정작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걱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메시지를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파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속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땅과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으로 살다 보니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삶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표제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분을 새삼 주목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라는 정도의 문제 말입니다. 그 정도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래 고민해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토록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동양의 공맹자 등이 흔히 중용과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토록 지속적으로 윤리의 주제가 된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멈추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수많은 선사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멈추면 보이는데 멈추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의 진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생 전체를 잃게 된 파음의 사례를 우리는 아쉽게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99마지기 땅을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의 땅을 탐낸다고 했잖아요. 정도의 문제, 바른 길에 어떤 그런 정도와는 먼,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해서 파음의 욕망과 행동에 대해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러 차례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사랑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와 남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진정한 성찰의 지평을 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도에 가까스로 다가설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조세기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장이도 톨스토이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는 사랑 없는 양가된 세상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성찰, 난장이의 소망은 과연 이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망 없는 희망이었을까요? 그런 고민을 이번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천재입니다.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산업화 시대의 불안과 죽음의 양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경제적 고난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윌리 로만이나 그레고르 잠자 못지않게 비극적인 인물로 우리는 1970년대 난장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작가 조세이가 한국 산업화 시대의 비극적인 표상으로 쏘아올린 바로 그 난장이 말입니다. 나는 벌레야. 그는 자살하기 전 죽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큰아들 영수에게 담담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로 했다는 아버지 말에 아들 영수가 그 이유를 따지듯 묻자 난장이는 답합니다. 너희 삼남매하고 너희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저 집 때문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결될 일이 있어요? 라고 되묻는데 너희들 짐이 되기가 싫다. 이렇게 답하죠. 이런 너희들 짐이 되기 싫다고 답하는 난장의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 도대체 어째서 난장이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벌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 생각 끝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작가 조세이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이후에 쓴 환경 파괴라는 짧은 작품에서 연작의 주인물에 대해 주석적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내 주인공의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이다. 그 이름은 김부리이다. 노비였던 증조부가 남긴 이름으로 바로 읽자면 금뿌리가 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가 공장에서 조판한 노비 문서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노비의 이 노비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설 본문을 보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문서를 조판한 영수는 아버지, 어머니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영수는 그 문서를 통해
부모의 조상들이 겪었던 역경과 갓난의 궤적을 그리며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에게 어머니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지만 영수는 이미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이런 맥락을 더 심화하고 확대하여 쓴 장편이 바로 하얀 저고리라는 장편인데요. 병자호란 이유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과는 달리 신분의 그분이 엄연했던 노비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얀 저고리는 처음에 시작이 병자호란 이후에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신분제가 뚜렷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신분제는 없잖아요. 노비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런 옛날에 신분제는 없지만 노동자,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처지는 매우 엄혹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작가는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장인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주석적인 진술을 더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난장인의 식구들이 둘러앉는 밥상을 그리자면 검정을 써야 할 것이다. 노랑을 쓸 수가 없다. 노랑은 행복을 나타내고 검정은 고통과 통할 것 같다. 나의 주인공도 갈색으로 칠해서는 안 된다. 갈색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난장인의 식구들이 대하는 밥상에 풍요는 없고 소리가 있다면 가냘픈 음악 또는 기침소리뿐이다. 예, 보신 것처럼 검정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는 난장인의 밥상에는 고작 보리를 섞은 밥, 시래기를 넣어 끓인 된장국, 새우젓, 양념이 덜 된 짠 김치가 오르는데 세 자녀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저임금 때문이다. 난장이의 아들딸이 1시간에 100원을 벌 때 일본의 근로자는 698원, 서독의 근로자는 856원, 미국의 근로자는 1043원, 노르웨이의 근로자는 1087원을 번다. 예, 이런 진술에서 분명하듯 조세희가 그린 난장이는 1970년대 한국 사회와 경제의 생산과 소비 및 분배 구조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계층을 표상하는 전형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노비의 후손인 난장인의 가족이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로서 어떤 생존을 해야 했던가를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경제적 현실이라는 초자의 위험에 포획된 난장이는 확실히 유리병정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연작의 후속편인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에서 딸 영희는, 난장이의 딸 영희는 아버지가 유리병정이었다고 은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그렇지만 행복동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병사가 아버지였다는 생각 오빠는 안 들어. 아버지는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이었어. 누구나 아버지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 약한 아버지는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었어.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유리병정은 후퇴만 했어. 어느 날 더 이상 후퇴에 디딜 땅이 없다는 걸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은 알았어. 유리병정은 쓰러지고 깨어져 피를 흘렸어. 그렇게 작고 그렇게 투명한 몸 어디에 그것이 있었을까? 큰오빠도 아버지와 같은 유리병정이었어. 이렇게 딸 영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난장이와 그의 큰아들 영수를
유리병정으로 비유한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인은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병정은 작고 약하고 투명하고 숨길 수 없고 깨어져 피 흘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필경 그 반대쪽에는 크고 강하고 불투명하고 숨길 수 있고 파괴하고 피 흘리게 하는 거인이 자리할지도 모르죠. 이 거인이란 대타자의 억압적 응시를 피할 수 없는 난장의 시선은 무력하기만 하고 시선과 응시의 상호 교환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대립의 축도가 지나치게 완강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시선과 응시의 불균등 교환이 또한 난장인해를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타자 거인의 억압적 응시에 속절없는 사정이 근원적 불안감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에 제시된 난장이들만이 모여 사는 릴리푸트 읍에서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이나 차별이 없는 동질성의 세계에서라면 시선과 응시가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교호될 수 있는 세계에서라면 난장이도 그토록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인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세계에서 난장이는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폴 류게르에 기대어 말하자면 이 연작에서 난장이나 유리병정의 은유는 산업사회 초기 노동자 계급의 현실과 생태의 본질을 상상력을 통해 통찰하고 그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해낸 뛰어난 비유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병정과도 같았던 난장이는 산업사회의 증후가 본격화되던 당시에 자신의 경제적 토대와 세계의 타락상으로 인해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작가가 난장이라는 신체적 불구성, 신체적 취약성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난장이는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 연작에서 사랑에 대한 작가 조세의 소망과 기대가 가장 잘 드러난 명장면인 다음 단락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 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이토록 순정한 영혼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 취약자로서 난장이가 꿈꾼 사랑의 세계는 현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대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달나라로 이계 여행만을 꿈꿀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난장이는 자신이 사랑의 삶을 희원하던 바로 그 장소 공장 굴뚝에서 투신 자살하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인 벌레와도 같은 존재라는 이 비극적인 인식, 평생을 고된 노동을 했던 이 난장이가 소유했던 생산수단의 목록을 보면 절단기, 몽키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그가 평생토록 해온 일은 채권 매매,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겨우 마련한 집이 강제적으로 철거되게 됩니다. 그가 거주하던 낙원구 행복동에서 현실적인 낙원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동력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절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컨대 조세의 난장이는 신체적, 신분적, 경제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함축한다 하겠습니다.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에서 딸이 분명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쓰러지고 깨어져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는 불안한 시대의 불안한 존재의 전형에 가합니다. 작가는 이 연작에서 난장이네처럼 하층민뿐만 아니라 시내 같은 중산층은 물론 경운내 같은 자본가 계급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은강그룹 회장의 손자인 경우는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편견을 가진 인물인데 자기네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무척 불안해합니다. 그런 증상이 이런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꿈에서 이제 악몽을 꾸는 대목인데요.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 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때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의 두 눈과 가슴 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내 그물쿨을 빠져나와 수천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깼다. 이 연작 중에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의 악몽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그물과 가시고기의 모순 관계가, 그러니까 그물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고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그물을 찢으려고 해요. 이런 모순 관계가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물로 가시고기를 잡으려 하는 경운의 시도와 그 그물을 빠져나와 경운의 살갗을 찢어버리려는 가시고기들의 저항이라는 극단적 대조가 불안의 풍경을 극화합니다. 이런 경운의 꿈은 노동자들과 대립 모순 관계에 있는 자본가의 상징적 악몽이며 불안 심리의 도상적 장면화에 속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난장이는 사랑으로 지양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현실에서 무기력했죠. 소망의 소진은 곧 생명의 소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써 보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 존재가 그레고로 잠자가 그랬듯 벌레처럼 전락했다고 느껴졌을 때 난장의 이 선택지는 매우 비좁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이 난장이의 죽음은 애도 불가능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인이나 아들, 딸들도 그랬거니와 작가 자신도 애도 불가능한 자기 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해 무척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산물 중의 하나가 바로 연극이란 소품입니다. 여기서 인물 서술자는 분열된 이중자아로 나타나는데요. 현상 추적자와 도덕적 양심을 지향하는 자아 사이의 대화가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사랑이고 희망이었던 난장이의 죽음을 놓고 두 자아는 대립하는데요. 두 번째 자아가 말하지요. 내가 사랑과 희망을 죽였어.
내가 난장이를 죽이고 난장이의 큰아들까지 죽였어. 내가 그렇게 썼어. 이렇게 아파합니다. 첫 번째 자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난장이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어. 그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썼어. 이렇게 이 자기 주인공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있는 것, 그러니까 싸움과 좌절이죠. 와 있어야 할 것, 사랑과 희망. 이런 그 싸움과 좌절, 사랑과 희망 사이의 거리에서 고뇌하며 자책하는 작가의 내면 전경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고뇌의 끝에 가면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 자아가 철저하게 분열되고 상실되는 것은 사랑과 희망에 대한 전망을 동시대에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세희는 현실을 대립적인 세계관으로 인식하되 대립하는 양자를 사랑으로 보듬어 화해와 일치로 이루는 희망의 전망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난장이도 거인도 조세희가 꿈꾸는 메비우스의 환상곡을 함께 연주할 아무런 화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장이의 죽음은 메비우스 환상곡의 결정적인 파열음으로 작용하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난장이와 같은 순진성의 영혼을 지닌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가치들, 이를테면 사랑과 봉사, 자유와 평등, 평화, 행복, 지속가능한 안전과 발전 등이 소망과는 달리 하염없이 미끄러지면서 반대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 갈등,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 과중 등으로 인해 보편적 불안이 만연하고 실존적 위기가 제고되는 현실에서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난장이로 표상되는 소외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삶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난장이의 죽음 사건은 계속 환기합니다. 이는 난장이의 비극적 삶과 죽음을 계기한 일련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소망처럼 좋아지지 않은 탓이겠습니다. 자본세 시대의 그런 곤혹스러운 실상 때문에 난장이의 죽음은 거듭 소환되고 성찰됩니다. 난장이처럼 살다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작가 조세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아서 밀러나 프란츠 카프카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소망, 그것은 과연 가망 없는 희망이었을까요? 조세희의 소설 제목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 작은 공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자 최태현의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책은 절망과 역설의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과 마음을 성찰한 책입니다. 저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떠올릴 것이라고 상상하며 작은 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출합니다. 우선 그의 관심사의 하나인 작은 자들 담론부터 조세희의 난장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조세희가 그랬듯이 최태현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르조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고 빅톨 위고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호명했으며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이라고 칭했고 박신혜가 삶의 폭이 상실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가야트리 스피박이 서발턴이라고 예리하게 탐문했던 이런 용어들이 대개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감각을 환기한다는 점을 우선 거론합니다.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한 공공인문학적 성찰을 위해 그는 작은 공 개념을 제출합니다. 그의 작은 공은 국가 단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 억압되지 않는 삶의 단위로 정의됩니다. 사람들이 구체적 일상적 삶에 접근되어 구성된 관계의 집합인 작은 공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할 공과 한 가지 동을 절연시킨 가운데 공동체가 어떻게 공적 공간을 구성하고 거기서 개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억압적 권력을 최소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작은 공들의 공공성은 그 횡단성으로 하여 작지만 결국 국가보다 더 큰 공공의 장을 열어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거시적 사회 구조보다는 미시적이고 실존적인 삶에 주목하게 하고 권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강조하는 이 작은 공 개념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외부의 시민들에게 억압적 지배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공동체의 상태라고 저자는 논의합니다. 또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는 부제가 있는 이 민주적 공공성에서 사이토 주니치가 강조한 구체적인 타자의 삶, 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 같은 배려와 관심이 생산되는 관계이자 윤리적 차원의 공이 생산되는 관계가 바로 작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태원 선생도 언급했지만 그가 제출한 작은 공 논의가 조세의 그것과 꼭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횡단성과 공공성, 연대와 배려, 관심과 돌봄 등 여러 면에서 조세의 작은 공과 관련되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2023년 말에 조세희 선생 타계 일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카오스모스 수학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세희와 난장이 시대의 특성 및 난장이 문학의 시면을 관료하는 정치적 무의식과 책임윤리 등을 7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작가가 밝힌 것처럼 난장이 체험에서 비롯된 연작 소설입니다. 나도 난장이다, 우리도 난장이다라는 난장이 의식을 바탕으로 난장이의 삶을 형상화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난장이처럼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레카리아트들이 더 소망스러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구한 문학입니다. 둘째로 낙원구 행복동에 살던 난장인의 가족이 쫓겨나는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웅변하듯이 난장이와 같은 프레카리아트들은 생존의 터전을 점점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터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공간에서 지구촌 전체의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불안, 불평등, 불화의 감각이 역동적인 스타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대립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상생의 지평을 희망처럼 모색한 문학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작은 공의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메비우스의 띠나 클란시의 병과 같은 상징적 기제를 활용했습니다. 난소공이 지향하는 세계는 메비우스 합창곡이 울려 퍼질 것으로 상상됩니다. 넷째,
그런 메비우스 환상고기라는 의미론을 추구하기 위해 작가 조세희는 스타일 면에서도 남달리 고뇌하고 공들였습니다. 단번의 절묘한 융합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단속의 스타일, 창의 은유와 몰핑의 감각, 리얼리즘과 반리얼리즘, 그리고 문학의 사회성과 미학성의 공동생성 가능성 모색 등 조세희 특유의 카오스모스 수사학을 형성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격렬하게 혼돈을 일으킴과 동시에 혼돈과 혼란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나가는 조세희의 카오스모스 수사학은 작가와 독자가 공동 생성하는 열린 텍스트의 가능성과 그 복합적이고 중증적인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난소공에서 시간여행과 침묵의 뿌리를 거치고 하얀 저고리에 이르는 조세희의 문학 역정의 심층에 흐르는 정치적 무의식은 평등입니다. 4.19 혁명 이후 한국 문학의 핵심 주제가 자유지향이었던 것과는 달리 조세희는 산업화된 공장 노동자 1세대들의 노동 환경과 의식 및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여섯째, 산업화 현실을 성찰하면서 조세희가 보인 생태학적 상상력과 환경주의도 주목에 값합니다. 기계도시 등에서 은강의 공장지대, 풍경묘사와 사건 서사 과정에서 작가는 횡단 신체성의 감각을 통해 땅과 거주민이 공히 거주불능의 위험에 처하게 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러내면서 환경정의를 지향합니다. 몸과 생태계 사이의 메비우스의 띠를 상상하는 환경적 신체에 대한 감각도 웅숭 깊습니다. 그리하여 땅과 사람, 지구와 지구인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의 비전을 추구하는 의료 환경인문학적 성찰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나아가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과 지구 차원의 생태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생태 세계 시민주의를 모색하고 지향합니다. 일곱째, 작가 조세희의 난장의 체험에서 난소공이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난장의 이야기는 돌봄의 정동과 공공윤리를 환기합니다. 경제적 이윤 확대와 소득 신장이 최우선이었던 1970년대였기에 돌봄의 패러다임은 아직 준비 이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장의 형상화를 통해 취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환기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커테이 등이 논의하는 둘리아의 의무, 돌봄의 책임 윤리를 사랑으로 다함으로써 정녕 인간다운 세상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난장의 사랑의 윤리 및 조세희의 돌봄이라는 사랑의 노동 혹은 공공윤리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비교적 일찌감치 쏘아올린 의미 있는 작은 공이자 작은 공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친족끼리 이를테면 5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모여 살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 친족 사이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바탕으로 일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동굴 벽화를 그렸을 터인데 그 이야기며 벽화가 더불어 사는 친족들에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은 그때처럼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커트 보네거티의 소설 푸른 수염의 사나이의 주인공 라보 카라베키안의 생각을 잠깐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판과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위성통신 같은 것들 때문에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이 소용없어졌기 때문이다. 1000년 전만 해도
마을이 보배로 여겨졌을 적당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통신기술 덕분에 그는 날마다 세계 1인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각 분야마다 10명 남짓의 챔피언들만 있어도 전 세계는 잘 굴러가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나 연예계 등에서 그런 경향은 아주 심해졌습니다. 메달권에 들거나 최소한 탑 10 안에 들어야 그 재능이 인정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로버트 프랭크와 코넬 대학에 있는 듀크 대학의 필립 쿡 교수는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 독식 사회에서는 합의를 통해 최고상의 크기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참한 사회로 추락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최고 실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보수 또한 그들 중심으로 배분된다면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질문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일찍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구절을 따서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명명한 마태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작동된다면 세상의 형평성은 매우 참담하게 균열될 것입니다. 이에 저자들은 철학자 마이클 윌저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참조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아야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소득이 높아야 좋은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 있어야 해외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견뎌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승자 독식 사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이진세 중심의 조세 정책, 의료와 교육 혜택 확대, 의미 있는 담합으로 조금 덜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방향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이 승자 독식 사회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양성 기조의 확산과 문화의 회복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1등으로만 수렴되는 획일적 문화로는 승자 독식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리그들이 병존, 그 리그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보다 각 리그들이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웅숭 깊을 때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이가 산업사회의 비극적 초상으로 그린 난장이가 소망했던 사랑의 세상을 위해서도 그럴 겁니다. 고맙습니다.